전 세계가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동의 핵심 동맹국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8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 계약을 정역 파기한 것입니다. 70년간 방산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무너진 이유는 단 두 글자 한국이었습니다. 현장에 긴급 투입된 군사정보 분석관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 첫 장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중국 무기의 사기 실태와 세계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한국 방산의 실체, 그 숨겨진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계약갱신을 거부하면서 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지하 3층 보안회의실에 비상등이 켜진 것은 그 긴급 보고가 올라온 직후였습니다. 지난 70년은 이스라엘이 중동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언돔 에로우 스파이크 미사일 등 전쟁터의 피로 검증된 무기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맹방이라 믿었던 국가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들이 우리 대신 선택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미국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저는 워싱턴 전략국에서 30년간 국제 무기 흐름과 국가 안보 전략을 설계해 온 컨설턴트입니다. 전 세계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각국 기술의 우위를 평가하는 것이 제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첨단 무기는 물론 중국 무기의 약점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워싱턴의 보안 상황실 스크린에 뜬 두 글자를 보고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자, 잠깐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워싱턴의 네로라 하는 전략가 8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전략국장, 방산기업 수석, 그리고 자문위원인 저까지 모인 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면에는 붉게 표시된 지도가 떠 있었죠. 중동 전역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전략국장인 레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A국은 미사일 갱신 계약을 보류했고 B국은 레이더 업그레이드 연기, C국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합계 62억 달러.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가격 문제입니까? 레비 국장이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세 나라가 보낸 공식 서한에는 한결같이 똑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문구였습니다. 신규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재조정하겠다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타국의 방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돌려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을 때 그곳에는 대한민국 태극기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이 초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웃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산기업 대표 에단 골드버그였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진지하게 하는 말입니까? 저 역시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물론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꽤 팔리고 있다는 뉴스나 폴란드가 대량 구매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극히 육상 장비에 국한된 영역이었습니다. 자주포나 전차 같은 물건은 그저 하드웨어일 뿐이죠. 정밀 미사일과 방공체계 레이더 시스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유럽이 지배해온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이 감히 끼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프나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나단 자문위원 위원회 차원의 원인 분석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 분석이라면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서방 기술을 적당히 조합해 만든 물건일 테니 뜯어보면 약점은 금방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현역 시절 중국 무기를 역분석할 때도 3일이면 모든 약점을 파악했거든요. 한국이 중국보다 나을 리가 없다는 오만이 제 판단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프나가 예상치 못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면 분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이요. 중동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한국 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증명되고 있는 그곳으로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제 전투에 투입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보고를 제가 놓친 겁니다. 퇴역 후 정보 접근이 제한되었다고는 하지만 32년 경력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가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에단이 따라붙었습니다. 요나단 한국이 도대체 뭘 만들었길래 이 난리인지 나도 궁금하긴 하네. 하지만 걱정 마. 이스라엘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뱉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보고서 한 장이면 끝날 일이니까. 중동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분석관 시절 버릇대로 한국 방산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훑어보던 제 입계는 허수음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역사는 시작부터 너무나 초라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건국 직후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고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았으니 기관단총부터 전차까지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빚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직접 만드는 대신 기술을 사오는 길을 택했으니까요. 미국한테도 사고 유럽한테도 사고 그리고 결국 우리한테도 샀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30여 년 전 제가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에서 중령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몇몇 이스라엘 방산 기업들이 한국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죠. 미사일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산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며 우리 기술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동료였던 아비브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말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조차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기술 이전이 승인된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고 우리는 어차피 핵심 기술은 제외하고 껍데기만 넘겨줬으니까요. 쉽게 말해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조리법은 숨기고 재료만 알려준 꼴이었습니다. 재료만 갖고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면 그건 천재지. 아비브가 비아냥거리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당시 한국 기술진이 이스라엘에 연수를 왔을 때 저는 보안 담당자로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굶주린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정보를 하나라도 더 흡수하려는 갈망이 그들의 눈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사일 유도 기술은 재료를 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실전 데이터 수천 번의 시행착오, 그리고 실제 전쟁터에서 피드백을 받아 개선한 경험, 이 모든 것이 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진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책에서 요리법을 읽는다고 미슐랭 셰프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스라엘은 4차례의 중동 전쟁을 치르며 그 피해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긴 했지만 그건 70년도 더 된 이야기였고 현대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봤습니다. 실전 경험의 깊이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판단이 틀렸을 리 없다고 확신했죠. 한국이 K9 자주포를 잘 만든다는 건 인정합니다. 포를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계공학의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정밀 미사일 다층 방공 체계, 통합 전투 관리 시스템 같은 첨단 영역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미국, 러시아만이 진입할 수 있는 성역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옆좌석에 앉은 수행원 탈에게 말했습니다. 탈 이번 출장은 길어야 5일이야. 현장 데이터 수집하고 관계자 만나서 이유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이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격 문제겠지? 한국이 우리보다 싸게 팔았을 거야. 중동 국가들은 늘 그렇거든. 10년 쓸 무기를 사면서도 1원이라도 아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싼 거 사서 후회하는 건 항상 저쪽이지. 탈이 태블릿을 건네며 짧게 답했습니다. 자문위원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시국 전투 보고서 요약입니다. 기밀 해제된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지중해의 푸른 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국산 방공 시스템의 실전 투입 결과라는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요율 제로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로라니 한 발도 못 맞췄다고. 중국 무기가 형편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로라는 수치는 도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보고서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16기 배치 중 12기는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기는 발사했으나 전탄 실패였습니다. 심지어 긴급 연락 23회 시도해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23번에 전화해서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탈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장에서 한국 시스템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욕 역시도 전탄 성공. 잠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전탄 성공이라는 네 글자를 두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인가 싶어 아래 세부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가동까지 소요시간 2.7초, 환경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2%. 저는 태블릿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자 지중해의 푸른빛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2.7초 그리고 전탄 성공. 이 두 가지 숫자가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서 한두 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을 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32년차 분석관의 고집이었습니다. 착륙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2.7초라는 숫자가 어둠 속에서 계속 깜빡거렸습니다. 중동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이 막히는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더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기는 끈적했고 모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공항 활주로 끝에는 군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국방부에서 보낸 수행원 메우디라고 자기소개를 한 젊은 장교였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메우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베르크 자문위원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현장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작전사령부를 방문하신 뒤 국방차관님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보이는 건물들을 지나칠 때마다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상태가 생각보다 매우 좋았습니다. 중동 사막 한복판의 도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스팔트가 균일하고 깨끗했습니다. 이 도로 언제 깔았습니까? 메우디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40년도 넘은 도로죠. 40년이라니 보수를 여러 번 했겠군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깔았을 때 그대로입니다. 한국 업체가 깐 도로거든요. 한국이 만든 건 오래 가더군요. 저는 그 말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저 건설 이야기려니 했죠. 하지만 나중에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작전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전투 데이터가 화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전 분석팀장인 자밀 대령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베르크 자문위원님, 요청하신 데이터를 전부 준비했습니다. 무엇부터 보시겠습니까? 중국 시스템 로그부터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아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32년간 봐온 데이터였기에 읽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중국 시스템 16기를 배치했는데 실전에서 정상 가동된 것은 고작 4기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2기는 발사 명령조차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먹통이 된 것이었습니다. 가동된 장비들은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추적 레이더가 목표물을 아예 놓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허공으로 날아가다 제멋대로 자폭했죠. 이건 무기가 아니라 고철입니다.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밀 대령은 당시의 통신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중국 측에 긴급 연락을 23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3번에 전화해서 단 한 번도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고요? 저도 모르게 반문했습니다. 자밀 대령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한국 시스템이 투입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투 중 중국 기술지원단은 미사일이 날아오기 시작하자 작전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도주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작동하지 않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술지원단이 현장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들은 즉시 공항으로 달려가 첫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갔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기를 팔아놓고 정작 전쟁이 터지니까 현장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건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선 동맹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중국을 좋게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 정도의 악질적인 행태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밀 대령이 화면에 띄운 납품 서류였습니다.
전투 후 우리가 그 시스템을 정밀 분석해 본 결과였습니다. 카탈로그에 명시된 레이더 탐지 거리와 실제 사양은 달랐습니다. 카탈로그에는 400km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측정 결과는 210km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스펙을 대놓고 위조해서 납품한 겁니까? 자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시 추적 가능 목표 수도 20개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8개만 되어도 시스템이 과부하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조차 계약서보다 2세대나 낮은 구형이 설치되어 있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단순히 무기가 불량인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 안보를 담보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보여준 스펙과 실제 납품된 물건이 완전히 다른 위선적인 물건이었죠.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전쟁 중에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당신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자밀 대령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사일이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공 시스템은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포 속에서 병사들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때 우리가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 우리는 철저히 버림받았구나. 그 절망감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숨 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자밀 대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겁니까? 자밀 대령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눈에 서려있던 체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제가 정확히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깊은 경외심이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력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을 신뢰했기에 보조 전력으로 소수만 들여놓았던 것이었죠. 구석에 처박아둔 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걸 켠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은 모두 멈춰섰고 미사일은 코앞까지 들이닥쳤으니까요. 기술 장교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그 즉시 가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는요. 자밀 대령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전탄 성공입니다. 쏜 만큼 모두 맞았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읽었던 데이터가 거짓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르크 자문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밀 대령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중국에 23번 전화를 걸어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한국의 기술자들은 그들이 사라진 그 순간 이미 우리 전술망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한국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전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한국 본사에 전송되는 시스템이 무기체계 내부에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는 이미 우리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기술 지원 연락이 먼저 걸려왔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요. 23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응답 없는 나라와 우리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먼저 다가오는 나라, 이 극명한 대비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지만 아무것도 적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밀 대령이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베르크 자문위원,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는 훌륭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보류한 건 무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을 목격한 뒤 우리에게 무기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기준이 달라졌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내 발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리 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문위원님 괜찮으십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32년간 무기를 분석해온 베테랑으로서 방금 들은 이야기는 내 상식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카탈로그 수치와 실전 결과가 일치하는 무기 체계에, 그리고 우리가 긴급 상황에 처할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연락하는 지원 시스템. 이것은 제가 평생 쌓아온 방산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원래 어떤 무기든 실전에서는 카탈로그 성능보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 바닥의 불문율이자 철칙이죠.
이스라엘 무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90%라고 발표해도 실전에서는 환경 변수에 따라 편차가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것을 정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편차가 고작 1.2%라고요. 카탈로그와 실전 성능이 거의 동일하다고요.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32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례였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도저히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잠일 대령의 말만 믿고 판단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파고들면 안심이 될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어딘가 과장이 섞여 있을 거라고, 분명 어딘가 빈틈이 보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 오만했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는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숙소에서 밤새도록 잠일 대령이 넘겨준 전투로그 전체를 한 줄 한 줄 뜯어보았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에어컨 기계음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32년간 적국의 무기를 역분석하며 살아온 나였지만 이날 밤만큼 데이터 앞에서 오래 멈춰 섰던 적은 없었습니다. 먼저 중국 시스템을 정밀하게 분해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잠일 대령의 말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16기 중 12기가 발사 명령조차 받지 못한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명백한 소프트웨어 오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습니다. 전투관리 소프트웨어의 버전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신 버전인 5점, 이를 설치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3.8 버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두세 대나 뒤처진 구형 소프트웨어였죠. 3.8 버전에는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모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한두 발이 날아오면 대응할 수 있지만 수십 발이 동시에 쏟아지면 시스템이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고 먹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은 시험장에서 미사일 서너 발만 쏘는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당연히 잘 작동했겠죠? 서너 발은 구형 소프트웨어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까요. 그 결과를 카탈로그에 자랑스럽게 기재한 겁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미사일이 30발 넘게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 그들의 무기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8.0 버전은 그 상황을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었죠. 과연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랬을까요? 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5.2 버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이 시스템의 결함을 인식하고 개선까지 마쳤다는 뜻이니까요. 개선된 버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형을 납품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5.2 버전은 더 높은 하드웨어 사양을 요구하고 당연히 더 비싼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했을 겁니다. 구형을 끼워 팔면 대당 수백만 달러를 아낄 수 있었겠죠. 고작 그 돈을 아끼려고 사람의 목숨이 달린 소프트웨어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레이더 사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탈로그 탐지 거리는 400km였지만 실측값은 210km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미달이 아니었습니다. 부품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어요. 카탈로그 사양을 달성하려면 갈륨 비소 기반의 고출력 송신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된 거는 실리콘 기반의 저출력 모델이었죠.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부품을 쓴 겁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이를 갈며 읊조렸습니다. 이건 방산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그때 탈이 옆에서 다른 자료를 분석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문위원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뭔데? 중국 측 납품 후 검수 보고서입니다. C국이 납품 직후 자체 검수를 시도했던 기록이에요. 화면을 보니 당시 C국 기술팀이 시스템 사양을 검증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은 검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걸작이었습니다.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모듈의 외부 접근은 제조사 정책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무기를 산 나라가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원천 봉쇄한 겁니다. 왜일까요? 열어보는 순간 사양이 다르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날 테니까요. 검수를 못하게 막아놓고 그저 카탈로그 수치만 믿으라고 강요한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바디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기를 파는 방식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시험장에서 조건을 입맛대로 맞춰놓고 잘 작동하는 것만 골라 보여준다. 카탈로그에는 허위 스펙을 적는다. 핵심 부품은 싼 것으로 바꿔치기 한다. 검수는 철저히 막는다.
전쟁이 터지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기술지원단은 꽁무니를 뺀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탈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투 후 중국 측이 시국에 보낸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실전 환경이 시험 조건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며 운용국의 유지보수 절차 미준수가 성능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똑같은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구역질이었습니다. 부실한 물건을 팔아놓고 전쟁에서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게 무기를 산 쪽의 잘못이라고요?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요? 이건 악질 그 자체입니다. 제가 32년간 분석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무기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나라는 봤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나라도 봤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스펙을 속이고 검수를 막고 문제가 터지면 도망치고 나중에는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데이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로그였습니다. 분석관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오직 데이터가 사실을 말하게 해야 하니까요. 파일을 열자마자 첫 번째 줄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시스템 활성화에서 요격 준비 완료까지 2.7초. 이스라엘의 아이언도미 같은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밀이라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2.7초보다는 확실히 깁니다. 상당히 길죠?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요격 시도 횟수와 성공 횟수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쏜 만큼 모두 맞췄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엑셀에 옮겨 적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혹시나 데이터에 빠진 부분이 있을까 의심했거든요.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누락 없이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환경 변수를 넣어 보았습니다. 32년 경력의 습관이죠. 어떤 무기든 환경이 바뀌면 성능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막의 낮 기온 모래바람 농도, 야간 기온 강화, 전자전 간섭 수준 등 이 가혹한 변수들을 하나씩 적용해 한국 시스템의 성능 편차를 계산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차는 불과 플러스 마이너스 1.2%였습니다. 1.2%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조차 환경에 따른 성능 편차가 보통 7에서 12% 정도 발생합니다. 사막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쏘면 시험장보다 성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죠. 미국 패트리엇 시스템도 비슷하고 러시아의 S400은 15%가 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방산의 상식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면은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2%라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서성이며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건 딱 2가지 경우뿐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조작되었거나 아니면은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탈에게 즉시 지시했습니다. 내일 자밀 대령에게 원본 로그를 요청하게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를 내가 처음부터 직접 돌려볼 거야. 다음날 원본 로그를 건네받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변수를 넣고 어떤 조건을 뒤집어 봐도 한국 시스템의 성능은 거의 오차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때 탈이 결정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문위원님, 한국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파일을 보십시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네, 뭔데? 환경 보정 파라미터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한 범용 수치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지형과 기후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습도 범위, 모래바람 농도, 심지어 상공의 평균 풍속까지 입력되어 있습니다. 저는 탈이 가리키는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절로 커졌습니다. 파라미터만 수백 개였습니다. 이 사막의 환경 데이터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넣은 겁니까? 납품 기록을 확인해 보니 출하 전부터 이미 설정이 완료된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에 싣기 전부터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막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나라가 이곳의 모래바람 농도까지 계산해서 소프트웨어를 짰다고요? 그래서 환경 편차가 1.2%밖에 안 된 겁니다. 환경 변화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환경을 완벽하게 계산해 놓고 무기를 만들었으니까요. 중국은 시험장에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조건으로 테스트를 통과한 뒤 그 상태 그대로 제품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사막의 척박한 조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환경이 변하자 성능이 추락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계약을 따내기도 전부터 그 나라의 환경을 연구하고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는 도착하자마자 현지 환경에 딱 맞는 성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2년간 무기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은 일단 만들고 팝니다. 쓰는 쪽에서 알아서 현지 환경에 맞추라는 식이죠. 우리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언돔을 수출할 때도 기본 세팅으로 보내고 현지에서 알아서 조정하라고 합니다. 조정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리죠. 한국은 그 조정할 필요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가기 전에 다 끝내놓으니까요. 제가 탈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탈이 파라미터 개수를 세어보더니 답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라면은 현지에서 최소 1년 이상 기후를 관측하거나 위성 데이터를 수년간 축적해야 합니다. 납품 전에 이 수준을 완성하려면 계약 전부터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계약 전부터? 네, 최소 2년 전부터 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따기도 전에 그 나라의 사막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수준의 업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자밀 대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대령님, 중국 시스템의 실전 실패 이후 중국 측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밀 대령의 표정이 깊게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우리는 중국 측에 강력한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스펙 위조 긴급 연락 불통 기술 지원단의 이탈, 모든 것을 문서로 정리해 보냈죠. 중국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자밀 대령이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더군요. 중국 측은 이 주동안이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국제중재를 신청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낸 뒤에야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자밀 대령이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중국 측의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이 사안의 국제적 공개는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지만 해석하면 명백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대놓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그들로부터 투자받기로 했던 인프라 사업 3건이 갑자기 보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부실한 무기를 팔아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아 놓고 정당한 항의를 하니 이제는 경제 보복으로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밀 대령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주변 국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 역시 한국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똑같은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국 외교부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어긋나는 행위다. 신중하게 판단하라. 시국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밀 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한국과의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중국의 거센 압박에 굴복한 것이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무기가 실전에서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면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물건은 작동하지 않으면서 남이 좋은 무기를 사는 것까지 방해하는 그 치졸함이라니?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게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밀 대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무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기도를 하며 죽음을 각오했던 그 밤을 겪고 나니 이제 경제적 협박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프라 사업 10개를 잃는 것이 우리 병사들의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비장한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민족이니까요. 전쟁터에서 배신당한 분노는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이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밀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그들 역시 중국 무기를 쓰다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죠. 실전에서 중국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되었으니까요. 이국이 한국과 접촉하자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국 주재 중국 대사가 직접 국방장관을 찾아가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우리는 이를 적대적 행위로 간주하겠다. 적대적 행위라고요? 무기를 어디서 사느냐가 적대적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까?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국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자밀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면담 중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습니다. 이국은 한국과의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찾아온 바로 다음 날이에요.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협박해도 실전을 겪은 나라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전쟁터에서 목숨이 달린 경험을 하고 나면 경제적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팔면서 공포를 함께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를 몸소 경험한 나라들, 중국 무기가 멈추고 미사일이 쏟아지던 그 지옥 같은 밤을 통과한 나라들 앞에서 중국의 공포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주 중요한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국 국방차관 파드 알 무바라크를 만나는 자리였죠. 이번 출장의 핵심이자 계약 보류 결정을 내린 장본인과의 대면이었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무기가 왜 밀려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 사람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차관실은 넓고 웅장했습니다. 에어컨이 3대나 돌아가고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들이치는 사막의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파드 차관은 덩치가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소나귀에 엄청난 힘이 실려 있더군요. 베르크 자문위원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파드 차관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차관님 정말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이스라엘 무기 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파드 차관은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계약을 보류하신 겁니까? 무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한국을 만나고 나서 우리 내부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밀 대령도 했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답을 원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파드 차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이 보였습니다. 베르크 자문위원님, 이스라엘에서 무기를 사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계약하고 돈을 내고 물건을 받고 설치를 하죠. 현지 조정이 필요하면 그때야 이스라엘 기술팀이 옵니다. 잘 되면 다행이고 문제가 생기면은 연락해서 수리받는 게 전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표준 절차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파드 차관이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도착했을 때 우리 기술팀이 가장 놀랐던 건 포장을 뜯자마자 즉시 가동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장 세팅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지역의 위도와 경도 기후 데이터, 예상되는 위협 유형별 대응 알고리즘까지 전부 사전에 입력된 상태로 도착했거든요. 그 데이터는 저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차관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그 무게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파드 차관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국 측이 납품 전 보낸 기술 문서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서류를 받아 넘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기술 문서 전체가 우리 언어인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복잡한 기술 용어까지 현지 기술병들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번역한 것입니까? 네. 매뉴얼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까지 완벽하게 우리 언어로 준비해 왔습니다. 화상 교육을 매일 진행하면서 우리 기술병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똑같은 내용을 20번이고 30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치더군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차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한국 시스템에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방공 체계 외에 추가로 도입하신 것이 있습니까? 파드 차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순간 경계하는 표정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 통합체계 설계도를 살펴보았는데 다른 무기 체계와 연동하기 위한 포트가 비어 있었습니다. 연동 시스템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파드 차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은 방패만 준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방패뿐만이 아니라고요. 파드 차관이 다시 창가로 걸어가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청운기 미사일을 막아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공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었죠. 적이 10발을 쏘면 10발을 막아야 하고 1000발을 쏘면 1000발을 막아야 하니까요. 끝없는 소모전입니다. 그렇죠. 그게 방공체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죠.
한국은 그 한계를 해결할 답까지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적이 미사일을 쏘는 순간 천궁의 레이더가 궤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그 궤도를 역계산하면은 적의 발사 원점이 즉시 노출되죠. 그 좌표 정보가 즉시 공격 시스템으로 자동 전달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한국제 지대지 미사일이 발사되어 그 원점을 타격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쏘면 쏠수록 자기 기지가 날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적은 더 이상 미사일을 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쏘는 것 자체가 막대한 손해니까요. 한국은 방패와 창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막으면서 동시에 타격하는 구조. 제가 보았던 그 비어있던 포트가 바로 이 연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할 때부터 공격 체계와 통합되도록 미리 만들어둔 것이죠. 전쟁을 끝내는 방법까지 처음부터 설계해 놓았던 겁니다. 차관님, 이건 우리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개념과 유사합니다. 아이언돔으로 막고 에로우로 요격하고 필요하면 타격하는, 하지만 이스라엘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군요. 뭡니까? 이스라엘은 수출할 때 단계별로 나누어 팝니다. 방어 체계만 팔고 공격 체계는 별도 협상이죠. 게다가 수출용은 자국용보다 성능을 한 단계 낮추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쓰는 물건과 팔아치우는 물건은 다르다는 게 이 바닥의 공공연한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드 차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국군이 쓰는 것과 동일한 사양입니다. 방패와 창을 처음부터 한 세트로 설계해서 주었지요. 우리 군이 쓰는 물건을 그대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국용과 수출용의 사양을 맞추고 방패와 창을 완벽한 세트로 공급한다. 이건 제가 32년간 알고 있던 방산의 철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옆에 앉은 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문위원님, 보고서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아직 모르겠어.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막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는지, 기술적인 데이터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환경 데이터를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수집하는 것, 매뉴얼을 현지 언어로 정교하게 번역하는 것, 자국용과 동일한 사양을 고집하는 것, 새벽에 연락해도 3분 안에 응답하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자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대체 이 철학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저는 그날 밤부터 한국의 중동 진출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탈에게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죠. 한국이 이곳에 처음 진출한 게 언제야? 방산 이전에 그들이 했던 일들을 전부 찾아봐. 다음날 탈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자문위원님, 한국의 중동 진출사를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방대합니다. 53년이 넘는군요. 53년이라고요. 네, 한국이 이 지역에 처음 발을 들인 건 1970년대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53년 전 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아시아 어딘가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은 나라.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였죠. 하지만 자료를 읽을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낮 기온이 52도까지 치솟는 가혹한 사막에서 다른 나라 업체들은 오후가 되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었죠. 사람이 52도의 열기 속에서 일하면 쓰러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동료를 병원에 보내고 남은 사람이 그 빈자리를 즉시 채웠습니다. 밤에도 조명을 밝히고 일을 멈추지 않았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자료 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남긴 기록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군요. 고향에 보낼 돈을 벌어야 한다고,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 단순한 한마디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52도의 사막에서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 결과였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약속한 공기보다 항상 일찍 일을 끝냈습니다. 보통 이 주에서 한 달을 앞당겨 완공했죠. 다른 나라 업체들이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씩 지연될 때 한국만은 빨랐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한국인 현장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약속한 날짜를 어기면 부끄럽다. 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웅의 전투 데이터를 분석할 때 느꼈던 그 감각과 일맥상통했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수치를 실전에서 그대로 증명하고 전쟁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약속한 성능을 100% 보여주는 것, 같은 맥락이었던 겁니다. 품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40년 전에 건설한 도로와 건물들은 보수 공사 한 번 없이 여전히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가 지은 것들은 이미 여러 차례 보수를 거치거나 폐허가 되었죠. 그 이유를 찾아보니 당시 한국 기술자들이 규격보다 훨씬 더 두꺼운 철근을 쓰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시멘트를 들이부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며 지었냐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름이 붙는 건데 허술하게 지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 무너지면 한국 사람 전체가 욕을 먹게 될 텐데 절대 그럴 수 없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제 메우디가 무심결에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오래가더군요. 40년 된 사막 도로가 보수 없이도 멀쩡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중동 사업은 시대마다 눈부시게 진화해 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거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래바람을 뚫고 도로를 닦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1980년대에는 제조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기 시작했죠. 1990년대에는 정유시설, 발전소 담수시설 같은 거대한 플랜트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마침내 방산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산업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내면의 패턴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 즉 약속한 공기를 철저히 지키고 품질과 타협하지 않으며 현지 환경에 맞추고 떠난 뒤에도 완벽한 매뉴얼을 남기던 그 태도가 지금의 방산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성능을 실전에서 증명하고 가혹한 환경 변수까지 데이터로 계산해 맞춤형으로 제작하며 현지 언어로 교육하고 납품 후에도 새벽에 울리는 전화를 피하지 않고 직접 받는 것. 5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하는 방식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망치와 삽에서 미사일과 레이더로 도구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흐르는 철학은 동일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대충 하는 법이 없다. 끝까지 책임진다. 저는 옆에 있는 탈에게 말했습니다. 타오, 예. 내가 이번 출장을 오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면 끝날 일이라고요? 틀렸어. 탈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53년치 분량으로 깊게 분석해야 해.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 무기의 성능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무기 체계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기술적으로 한국보다 앞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없고 한국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53년간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신뢰의 역사입니다. 사막에서 삽으로 시작해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약속의 궤적을 묵묵히 쌓아왔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긴 시간과 헌신으로만 쌓을 수 있죠. 한국은 그 시간을 53년이나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거대한 의문과 마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던 겁니까? 자, 우리 역시 이 지역에서 70년 넘게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53년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객을 빼앗기고 한국은 전 세계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그 답을 알아내는 순간 저는 제 보고서의 제목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초 제목은 한국 방산 위협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제목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저는 다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2년간 수백 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왔지만 이번만큼 펜을 잡은 손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직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장 전 미리 만들어 두었던 파일의 제목을 지우고 새로 적어 넣었습니다. 한국 방산 경쟁력 분석 및 이스라엘 대응 전략 보고서.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결코 모방 국가가 아닙니다. 30여 년 전 우리가 한국에 미사일 유도 기술을 이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서 배운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학생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그 위에 자신만의 탑을 쌓아 올렸다면
그것은 모방이 아니라 진화이며 발전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서 기술을 배웠지만 그 기술 위에 우리가 결코 올리지 않았던 것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다시 펜을 들고 결론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무기를 만듭니다. 그 사실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아이언돔은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고 에로우는 탄도미사일 요격의 표준입니다. 기술적 정점에 서 있다는 우리의 자부심은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저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곧 시장의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식은 철저히 무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계약하고 납품하고 최소한의 유지 보수를 제공하죠. 거래가 완료되면 그들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다음 계약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난 70년간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자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기 53년 전부터 이미 이 지역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모래바람을 맞으며 도로를 닦고 건물을 올리고 발전소를 지으며 삶의 현장에 헌신했습니다. 53년 동안 묵묵히 약속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품질을 증명하며 신뢰라는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뒤에야 무기를 꺼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70년간 무기를 팔아왔지만 한국은 53년간 신뢰를 심었습니다. 그 단단한 신뢰 위에 무기를 얹었으니 그들의 기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차가운 기술이지만 한국의 기초는 뜨거운 신뢰입니다. 기술은 돈을 지불하면 따라잡을 수 있지만 53년의 세월이 빚어낸 신뢰는 돈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인내로만 쟁취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중국의 행태는 방산시장 전체의 신뢰를 뿌리째 훼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스펙 위조 부품 바꿔치기 긴급 상황, 시 연락 두절, 기술 지원단 현장 이탈 사고 책임 전가, 그리고 고객 국가에 대한 경제적 압박까지. 이건 단순한 상업적 실패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구조적이고 의도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이런 악질적인 행태가 한국에게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대안을 찾는 국가들이 급증했고 그 완벽한 대안으로 한국이 선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유능하고 효과적인 영업사원이 된 셈입니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텔아비브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제언을 적었습니다. 첫째,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잠재적이고 필수적인 전략 파트너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체계 통합과 사후 지원 분야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쓸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2년간 적국의 무기에서 약점만 찾아내던 사람이 한국의 압도적인 강점을 인정하는 문장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납품 후 관계가 단절되는 방식이 아닌 한국이 보여준 사전 환경 맞춤, 현지 언어 교육, 실시간 기술 지원이라는 전주기적 지원 모델을 즉각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수출전략국장인 다픈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검토하는 10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은 다프나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국한테 배우라고요? 한국 방산에 배울 점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고민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올리면 무척 불쾌해 하실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실이 불쾌하다면 그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프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겠습니다. 3일 뒤 장관실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고서를 잘 읽었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붙었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 한국이 먼저 오게끔 유도하십시오. 저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매년 더 많은 나라의 선택을 받고 있었고
반면 이스라엘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고수하며 시장을 잃는 것과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파트너십의 문을 여는 것,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인지는 자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저는 며칠간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역 군인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중동의 그 뜨거운 열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잠일 대령의 깊은 눈빛, 파드 차관의 확신에 찬 목소리, 40년 전 깔린 도로, 그리고 52도의 폭염 속에서 삽을 들고 묵묵히 서 있던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까지, 이 모든 파편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재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요나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성 그 나라 말이군요. 그래, 바로 그 나라야. 아내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거기가 왜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지난 32년간 무기를 분석하며 살아왔잖아. 성능을 보고 수치를 확인하고 기술력을 평가하며 판단했지. 그게 내 일이었어. 그런데 이번 출장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뭔데요? 무기보다 강한 것이 있더라. 그 무기를 만든 나라의 철학이 무기보다 훨씬 더 강했어.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되물었습니다. 어떤 철학인데요?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야? 저는 서재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중동 출장 중 자밀 대령에게서 건네받은 것이었죠. 1970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삽을 들고 서 있는 앳된 사람들, 마르고 작고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 든 얼굴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아내가 사진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53년 전 사막에서 도로를 깔던 한국 사람들입니다. 52도의 열기 속에서 가족 사진 하나 품에 넣고 버텼대.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끝내고 규격보다 더 튼튼하게 지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요? 우리 이름이 붙는 건데 허술하게 지을 수 없다고 했대. 나중에 세월이 흘러 무너지면 한국 사람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말이야. 아내가 사진을 내려놓고 저를 그윽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 손자 세대가 지금 미사일을 만들고 있군요. 맞습니다. 삽이 미사일이 된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대충 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 아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32년간 이스라엘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 지금도 우리 기술은 최고라는 생각은 변함없어.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어. 최고의 기술이 반드시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무슨 뜻이에요?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건 한국 무기가 이스라엘 무기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 전쟁이 터져도 전화를 받는 나라, 무기를 팔고 나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텔아비브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70년간 무기를 팔았어.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말이야. 하지만 물건을 팔고 나면 관계는 끝이었어. 다음 계약이 올 때까지 그저 기다렸지. 한국은 달라. 한국은 무기를 팔기 53년 전부터 이미 그 사막에 있었어. 도로를 깔면서 신뢰를 쌓았고 발전소를 지으면서 깊은 관계를 만들었지. 그 신뢰와 관계라는 토대 위에 무기를 올려놓은 거야. 기초가 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동 세 나라가 동시에 이스라엘과의 62억 달러 계약을 보류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그 이유가 오직 한국 때문이라고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배워간 나라가 뭘 만들겠느냐며 코웃음을 쳤죠. 보고서 한 장이면 끝날 일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중동의 사막에서 저는 세 가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첫째, 중국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스펙을 속이고 부품을 바꿔치기 하고 전쟁이 터지면 도망치고 항의하면 협박하는 나라.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나라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둘째,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건을 보내기 2년 전부터 사막의 미세한 모래바람, 농도까지 계산해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나라. 자국 군대가 쓰는 것과 단 1%의 차이도 없는 사양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 새벽에 다급한 전화를 걸면 3분 만에 응답하는 나라. 아니, 우리가 전화기도 들기 전에 먼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연락을 해오는 나라. 53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는 그들의 실체를 저는 보았습니다.
셋째 저는 이스라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최고의 기술에 취해 정작 중요한 관계를 등한시했던 우리 자신의 오만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중동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산 시장 전체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점유율은 이미 반토막이 났고 한국의 점유율은 3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14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줄을 서서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계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한국의 미사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53년간 사막의 모래바람 위로 겹겹이 쌓아 올린 저들의 신뢰입니다. 거친 삽자루에서 시작해 정밀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이 품고 있는 무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매 순간 대충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가치들을 53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실천해온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쟁터에서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무기의 성능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지옥 속에서 끝까지 전화를 받아주는 나라인지 아니면은 위기 앞에 등 돌리고 도망갈 나라인지 그것을 구분해내는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신뢰의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하는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제 이름은 요나단 베르크입니다. 이스라엘 군사정보부서에서 32년을 헌신한 사람이지요. 평생 오직 차가운 무기의 성능만을 분석하며 살아온 저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세계는 반드시 이 이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